이게 뭐냐면 대장 내시경에 관련된 테스트인데요. 자, 환자 A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이 있다가 정말 최고의 고통을 찍었다가 확 끝났어요.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서서히 사그라들면서 약 25분 정도까지 이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B군이 고통이 많겠죠.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일주일 정도 흘렀어요. 그때 받았던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느꼈습니까? 라고 나중에 한번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경험과 기억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대장 내시경 실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츠맨의 한철준입니다. 오늘 이츠맨에서 다룰 책은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김주환 작가의 책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영상학과 교수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언론 홍보 관련된 책도 썼습니다만 사실 대중에게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훨씬 더 유명해졌고요. 그 외에도 그릿이라는 자기계발 또 공부법에 대한 책도 내셔서 꽤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요가 같은 이 표정을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해서 했는데 뭔가 득도한 느낌, 뭔가 평화로운 그런 느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도록 하죠. 1955년도에 한 해 동안 태어난 모든 신생아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학 실험이 이 바로 카우아이 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833명의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혈통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부모의 교육 수준의 모든 그런 환경들을 조사를 해서 무려 30년 동안 몇 년? 30년 동안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조사했다라는 거죠. 전대미문의 그런 사회학 테스트였다, 실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이런 실험을 하겠다,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30년 동안 추적도 불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1955년도쯤 되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리포터가 세상에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의 인생에서 아이의 어떤 탄생 배경, 환경, 교육 환경,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이의 인생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더라.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인생이 불우해지더라. 이런 거죠. 사실 누구나 다 알만한 그리고 상식적인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이 연구를 주도했던 에미 워너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추려냈다고 합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7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특별히 문제 없이 잘 자랐다라는 겁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의 표본 표출에서 3분의 1가량은 정상적으로 잘 자랐다라는 겁니다. 사실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비율 아닙니까? 성장에 불우한 환경을 딛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발견해낸 그 요인이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불렸다. 즉,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불우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 없이 그 환경을 잘 극복해냈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이 에미 워너 교수가 발견했습니다. 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데니얼 카너만 교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무후무한 분입니다. 이분도. 왜냐하면 심리학자로서 1978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이기 때문이죠.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심리학자가 수상했다?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냐? 심리학자로서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거의 최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고 사람들은 판단이 그렇게 올곧지 않다. 감성적이거나 편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더라. 바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행동경제학의 바이블, 이 책을 썼습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그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자아와 또 경험하는 자아,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경험 자아는 내가 지금 바로 지금 내가 느끼는 현실, 이 순간에 느끼는 나의 경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 자, 그러면 기억 자아는 뭐냐? 기억 자아는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니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던 느낌이 들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아가 바로 기억 자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억 자아와 경험 자아가 느끼는 바는 다르더라. 라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키포인트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장 내시경에 관련된 테스트인데요. 자, 여러분도 대장 내시경 뭐 받아보셨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이제 수명 내시경을 받았는데 환자 A, 그다음에 환자 B가 있는데 자,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을 하는 시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로는 고통의 강도. 그 순간에 그 환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느끼는 그 고통의 정도를 나타낸 거지. 10점 만점이 가장 최악의 고통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고통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했던 거죠. 자, 환자 A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이 있다가 정말 최고의 고통을 찍었다가 확 끝났어요. 자, 한 8분 정도 될까요? 8분 정도의 모든 실험은 끝났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보십시오. 자, 서서히 올라가죠. 서서히 올라가다가, 자, 피크의 최고 고통은 똑같습니다. 8까지 찍었다가, 자, 내려왔는데, 다시 어느 정도 또 고통이 있네요. 그죠? 또 없다가, 또 어느 정도 고통이 있다가, 서서히 사그라들면서 약 25분 정도까지 이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통의 총합은 A와 B 환자 중에서 어디가 더 고통이 많겠습니까? 환자 B군이 고통이 많겠죠. 왜냐? 전체적인 누적 형태가 바로 고통의 총합 아니겠습니까? 피크치도 똑같고. 하지만 이렇게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으니까 환자 B군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자로서 봤을 때는 가장 더 큰 고통을 환자 A군보다는 더 많이 느꼈다. 당연하겠죠.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일주일 정도 흘렀어요. 흐른 다음에 환자 A군과 환자 B군에 대해서 그때 받았던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어느 정도 고통을 느꼈습니까? 라고 나중에 한번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거죠. 환자 A에 속한 사람들이 내 검사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고 더 많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환자 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아픔, 가장 피크치의 고통을 느낀 다음에 갑자기 사그라들었어요. 그 고통의 강도가 최고치 올랐다가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기억하는 고통의 최고치는 바로 이 8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B 같은 경우에는 8이라고 하는 고통을 찍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약한 고통을 느끼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아, 내 고통이 좀 덜 아팠던 것 같아 라고 기억한다라는 거죠. 경험과 기억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대장내시경 실험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이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환경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가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총합,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실패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혹은 뭐 다르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실패를 평생 겪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크던 작던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실패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람의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마련이겠습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작은 실패에도 굉장히 큰 고통과 힘겨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실패와 또 고통 속에서도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툴툴 털고 다시 회복하고 극복해내는 사람들도 있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아무런 노력 없이 부모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재력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 자,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겠다. 자,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따뜻한 인간관계가 굉장히 베이스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얼핏 생각해 보면 아까 201명의 가장 불우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그 불우한 아이들의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사실 순탄치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중에서 회복 탄력성을 더 내재화된 그 72명의 아이들은 바로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측면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이의 어떤 상태나 마음가짐이나 심리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어른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에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는 과정,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성장했고 내가 이미 사회인이 되어서 또 맞닥뜨리는 숱한 실패와 또 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도 힘들고 또 살면서 또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얼마나 살면서 힘겨운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뒷센 미소라고 알고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캡처해 온 이미지들인데요. 어떤 미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미인이시죠? 다 네 분 다 굉장히 미인이신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미소가 아름다운 분은 누구일까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미소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긍정적인 정서와 또 긍정적인 마인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그런 미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뒷술 미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광대뼈 근처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눈꼬리 근처, 네, 눈꼬리 근처 여기에 이제 어떤 근육들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어떤 조작된 느낌으로 아무리 감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변하는 근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근육이고 마음의 심리와 상태를 그대로 표출하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눈가, 그다음에 광대뼈 있는 근육. 위쪽에 있는 두 분 여성의 미소가 바로 뒷셈 미소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두 분의 미소는 그냥 아름다운 미소인 겁니다. 자, 눈꼬리 다르죠? 그 다음에 입 광대뼈 있는 부분 다르죠? 자, 이 뒷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김주환 작가의 회복 탄력성 첫 번째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이제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을 테니까요. 이 후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 하면 회복 탄력성 두 번째 이야기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